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약세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반등을 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조금씩 물량을 소화하면서 조조한 흐름을 보이곤 했지만 현재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전국적인 한파에 따라서 도시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지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오늘자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책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서 오장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표 결과 어땠습니까? 네, 10월 소비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비도 함께 줄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5.4로 전월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7월에는 마이너스 0.2%, 8월에 마이너스 0.1%, 9월 마이너스 0.4%에 이어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감소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는데요. 생산이 넉 달 연속 감소한 것도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1월에서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나타났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업종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관공업 생산이 가장 부진했고요. 또 서비스업과 생산, 소매 판매도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 개선 흐름이 약화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관공업 생산이 3.5% 감소했고요. 또 서비스업 생산도 0.8% 줄면서 2020년 12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20.4로 0.2%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8월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9월과 10월에는 다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2.4로 전월과 동일했고요.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리면서 4개월 연속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조정을 하고요. 또 지자체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구조 안정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 경우 구조 안정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구조 안정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또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또 일기 신도시 단지들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밀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통큰 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올해 10월과 11월 그리고 2달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6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약 2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6조 어치의 또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300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대형주에 집중됐는데요.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약 1조 9천억 원에 사들였고요. 또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하이닉스 순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대량 매수의 10월에 31%대를 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대를 회복한 건 올해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반면 11월에는 외국인 매수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유 비중도 30.69%로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월에 8.9%로 9월보다 0.06%포인트 늘었으나 11월에는 다시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액이 1조 원을 넘은 집중 매수 종목은 2달간 주가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6만 600원으로 마감해서 9월 30일 종가보다 14.1% 상승했고 또 같은 기간 LG 에너지솔루션은 32.9% 상승한 56만 7천 원까지 올랐으며 또 삼성 SDI도 31.5% 오른 7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에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을 담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거고 달러가 추가로 강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외국인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서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파월 의장 연설을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도 지수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처럼 강하게 상승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 이후에는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89% 오른 2,45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도시가스 관련주, 철강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 낙폭을 회복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강보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2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규모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6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관이 115억 원, 외국인은 637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11월에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3번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이 된다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 요금이 오르긴 하지만 가스공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이 도시가스사가 얻는 이익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들의 마진인 소매 공급 비용은 올해 동결이 됐고요. 오르더라도 내년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요즘 같은 이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에 매서운 한파가 불게 되면서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그 기대감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성에너지가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동도시가스는 16%대 급등, GSE도 현재 5%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지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지주가 최근까지는 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가 되면서 종이봉투, 종이빨대 이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었죠. 여기에 식당 같은 식품 적개업과 집단 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대신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봉투형 종이컵 등을 비치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첫 1년간의 계도 기간으로 정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이 제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기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일제지가 현재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풍제지도 0.35%,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현재 강보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불안했었죠. 그런데 이 중국발 시위 리스크가 단기 악재로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쇼프 콘텐츠 서비스 강화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건설은 사우디가 관광사업 확대를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 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과거 공항건설 이력이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도 오늘 주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BGF는 그룹 회장이 본격적인 2세 경영을 위해서 아들인 홍정국 대표이사와 홍정혁 대표에게 지분을 넘겼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천리 자전거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서울시 교육청 간담회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7,5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가온전선이 있습니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온전선이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6%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넷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늘부터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서 지금 늦깎이 추위가 덮친 상황인데요. 그런 까닭인지 오늘장 도시가스 관련주들 상승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전국 굉장히 오늘 날씨가 추운데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는 등 11월 이례적 한파가 나타나면서 난방 수요 급증 등에 대한 기대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정부가 이제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더욱더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정부가 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연료금을 4월에는 66.98원, 뭐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 총 3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면서 난방장치 사용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뭐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현재는 17%대 오른 28,150원 형성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인천도시가스라든가 대성에너지, 뭐 GSE 등 관련주 등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 굉장히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삼천리 서울가스 경우는 이번 연도부터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가가 과열될 만큼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뭐 11월 오늘 갑작스런 좀 한파여서인지 뭐 실질적인 이게 이익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오르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11월에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현재 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약 15도 이상 떨어졌다고 하고요.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 하는데, 다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도시가스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다소 심중한 모습입니다. 겨울이면 좀 주목받기도 하는 이 도시가스 관련주인데요. 접근 시에 좀 유의할 점과 또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뭐 단가가 오르면은 기업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죠. 이 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다만 이제 경동도시가스라든가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보면은 원래는 이제 워낙 보수적인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어주적 그런 성격을 띤 종목들이고, 뭐 금일 오르는 어떤 폭이 뭐 펀더멘탈 대비 주가 수준이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올라서 뭐 전체 요금이 올라 가스 이익이 뭐 늘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도시가스 그런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요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좀 없을 거라는 이유도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사기업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더 남기기는 어렵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도시가스사들의 마진인 뭐 소매 공급 비용은 올해도 동결됐고, 뭐 오르더라도 내년에나 뭐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요. 근데 그 오르는 폭은 좀 제한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계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연관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도시가스 장비 관련 수요라든지 또는 수출이나 기술 면에서 기대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뭐 배관 공급, 뭐 냉난방기, 무역 같은 여러 설비 공사가 가능한 뭐 경동 도시가스의 경우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좀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 흐름을 가질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주가가 뭐 대형 박스권 안에서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만큼, 뭐 금일처럼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어떤 테마성 움직임만 보기보다는 좀 이런 뭐 기술 수출이라던가 차후에 있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섹터에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 이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또 대비 전략과 더불어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워낙 보수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주가 수준이 좀 가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경동도시가스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탑픽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류 제품의 품귀 현상마저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요, 오늘 또 전국의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뭐 8일, 경유는 10일 정도 가량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유 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24일부터 화물연대 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화물차 기사나 과로나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어떤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인데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런 파업이 나온 건데 일단은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뭐 주유대라는 기본이고 시멘트, 건설 등 산업 전반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화물연대 총파업이 아무래도 현실화되면서 운수 창고업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최근까지 급등했던 물류 관련주들도 조금 하락 조짐을 지금 이게 뭐 조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하락 조짐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주유소에서는 그 재고가 바닥난 것도 있고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 버틸 것이란 예고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 PF 문제나 고금리로 난항을 겪고 있는 뭐 건설 현장이 시멘트 출하 차질이 생기면서 현장들도 여러 가지 멈추는 그런 사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정부가 운송 개시 명령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고 있고 또 여론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좀 정당성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한 만큼 과연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뭐 아직까지 관련주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파업이 일어나면은 일단 운송활동부터 산업 전반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업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주 이상 아까 뭐 주유 재고도 한 8일 정도 남았다 했는데 2주 이상 넘어서면은 그리고 뭐 거의 이게 2주 이상 넘으면 3주 한 달 금방 가겠는데 그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뭐 S-오일이라든지 주유 관련주들이 먼저 첫 타겟으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뭐 시멘트 재고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물류 관련된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그런 관련주들 건설사라든가 뭐 원자재 공급 회사 뭐 이런 어떤 종목들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뭐 어떻게 그런 파업이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좀 휘발유 품귀 우려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 속에서 물류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장기화 시에는 주요 관련주들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한파와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등락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톱니는 또 내년 상반기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을 뒷받침할 이 주요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톱니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좀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한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그런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런 뭐 화석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들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뭐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연료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유가도 당연히 그러니까 유가 수요가 아무래도 굉장히 높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석 연료도 같이 일어나고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에너지 가격들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실제로 뭐 국제 유가도 보면은 뭐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한 바 있고 지금도 79불 정도 되는데 여전히 좀 비싼 상황인데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또 내년에는 다시 급등할 거리한 전망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다시 수요 증가가 좀 일어날 거로 보고요. 뭐 중국 봉쇄가 만약에 풀리고 이러면은 계속적인 수요 증가는 일어날 거로 보이고, 다만 산유국이 좀 감산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 유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제인 화석연료 수요도 좀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 삼척에다가 이제 포스코에서 출시한 뭐 삼척블루파워라는 기업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죠. 좀 친환경 이슈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화석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전문가 그 톱니가 말하는 뭐 이런 화석 연료 가격이라던가 석유 이런 부분은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에너지가 뭐 원자력이라던가 또 친환경 이슈, 특히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수소 관련주들도 충분히 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도 분명히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섹터들,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한창이고, 뭐 산유국의 그런 감산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가격도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생돼서 국제 유가, 그리고 화력, 그리고 친환경 원자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루트가 연계된다 보고요. 이런 상승세들이 충분히 나올 수 관련주들이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제 유가가 내년에 좀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점, 또 석유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력, 화력까지 또 특히나 친환경인 수소 관련주까지 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게다가 골드만삭스는요, 또 오펙 플러스가 내달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힘이 실린 또 가스 관련주나 정유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내년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상승이 기대될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는 유가를 표시하는 뭐 미국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좀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유가가 더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 좀 달러가 가격이 빠지고 이러면 유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중국의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요인까지 겹치면서 하락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했음에도 사우디 측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증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만 배럴 감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산유국에 대한 좀 컨트롤이 그렇게 쉽게 될진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 종식된 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고유가는 내년에도 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 뭐 하면은 뭐 S-오일이라든지 또 극동유화, 뭐 중앙에너미스, 한국석유 등이 있는데, 일단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분은 분명히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죠. 근데 문제는 수요적인 측면이 좀 뒷받침되어야 어찌됐든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좀 수요 악화, 뭐 정제 마진 하락,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 이슈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내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예측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뭐 실제 GS 칼텍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흥국석유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석유류 제품인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GS 칼텍스로부터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을 매입해서 대기업사에서 매입해가지고
판권을 쥔 그런 업체인 만큼 좀 안정적인 유통 구조와 판매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가가 최근에 좀 어떤 안정성 대비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져 있어서 저가가 좀 형성되면서 하단에서 좀 방어하면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유가 상승이나 뭐 감산 등 이슈를 유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엮였을 때 좀 중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가스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데스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이 반대 시위의 확산과 더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주시하면서 혼조세 나타났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최근 증시 양방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봐 주시죠. 네, 요즘 뭐 부쩍 뉴스가 많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많고 또 미국에서도 요란하죠. 그때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뭐 매출액 혹은 뭐 사이버 먼데이에 뭐 온라인 뭐 상품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인플레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고요. 또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소매 매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측면에서는 뭐 그런 대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 미국은. 근데 이제 또 중국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뭐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그동안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연말을 지나면서 이제 살짝 내년 초로 들어가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결과물, 그러니까 경기에 이제 얼마만큼 통화 정책이 그동안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금융적인 상황에서 실물적인 상황, 그러니까 좀 인플레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또 경기, 실물 경기 이런 쪽으로 초점이 서서히 전환되는 그러한 과도기에 지금 연말 연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뭐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요.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 내년 경기를 좀 잘 모르겠다.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이런 상황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횡보장세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증시 흐름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경기 측면에서는 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좀 중국이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 금융에서 실물로 또 중심축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물가에서는 이제는 기업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과도기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연말에 산타랠리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의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서 비교적 좀 안도할 수준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좀 증시 상승세 기대할 만한 입장들도 있고요. 중국의 봉쇄 여파가 증시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일단 통화정책은 뭐 우려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긴축적인 어떤 상황이
내년 초까지 혹은 내년 전체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조금 매파적이었을 걸로 좀 우려를 했는데 하지만 뭐 소수의 위원들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매파 의견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뭐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줬고, 말씀 나눴던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전망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OECD 경제 전망. 그래서 유로존 성장률을 0.5 정도로 지금 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0.3, 올해 3.1에서 0.3이니까 좋은 미국 경제마저도 거의 제로 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미국이 분기별로 한 2분기 연속 다시 또 역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 침체가 뭐 한 2-3분기 이후에 주식시장을 어쨌든 짓누를 가능성.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주가의 경기의 선행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장은 이제 굵직한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어떤 거대한 악재의 산앞에 조금 움찔한 그런 얼어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그 큰 산을,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을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당장 이제 해가 바뀌면 연초에는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나오고, 실적치가 나오고, 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월 말에서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전체적인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실적과 또 기업 실적과 경기에 대한 어쨌든 전망이 주식시장의 조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보다는 1월 중하순부터 2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주식시장의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주가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연간 뭐 새로운 해가 되면 좀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경기가 말씀 나눴듯이 뭐 아주 후퇴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조금 박스권에서 그래도 버티는 장이 연말 연초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은 연말과 연초까지는 좀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변곡점은 1월 초중순 내다보셨고요.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경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마지막 FOMC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이어서 줄이어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뭐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뭐 오후 1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2시에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새벽 4시가 되겠네요. 베이지북 통화정책회의에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베이지북을 참고해서 다음 달 13일 날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뭐 사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오늘 밤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입에서 무슨 좋은 소리 나올까 이미 포기한 상태라서 뭐 예상한 정도,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연준은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시장은 좀 중립적 정도로 이제 중립으로 좀 반응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악재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 되겠네요. 목요일 날 PC 물가. 뭐 지금 뭐 10월 소비자 물가가 2주 전에 발표됐습니다만은 아무튼 PC 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 주식시장이 약간 우호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2월 2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좀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11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살짝 실업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컨퍼런스 보드에 조금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뭐 사실 조금 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뭐 고용 지표가 아주 뜨거워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다시 또 배파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이상하게 좀 아주 긴축적인 어쨌든 뭐 시장의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는 좀 중립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단장의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의 기조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연준의 이야기 그리고 또 12월 1일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11월 2일에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죠. 중국의 국무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방역 완화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주요국의 금융 정책과는 달리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또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중국 증시와 유동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전 세계 증시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라는 문제와 14개월째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 거기에 따른 좀 부채 만기가 돌아야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용 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중국의 내부에 어떤 어수선한 금융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을 풀지 않으면 신용 경색이 좀 일파만파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인민은행의 조치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좀 부동산 지원 정책. 이미 부동산 지원 정책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감원이죠. 은행과 보험감독원이 좀 사람들을 좀 금융기관장들을 불러서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무조건 대출해라라는 거를 지난주인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몇 주 전에 나왔던 조치에 대한 이행을 굉장히 그 푸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돈 풀어라. 국가가 뭐 책임진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 사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준율은 지난 4월에 한번 인하했는데 이번에 또 인하해서 원화로 따지면 이번에 그 금융시장의 어쨌든 유동성 살포 효과는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봄에 있었던 지준율 인하까지 합치면 200조 원 정도니까 1조 위안 정도라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대금리를 지금 1월, 5월, 8월 그렇게 인하했는데 아마도 연내에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만기 민간 우대금리, 대출금리를 또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금융 완화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펼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봉쇄 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중국의 고육지책이 계속 나올 거는 같은데 주식시장이 나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방역 정책도 해봉 쪽으로 가닥을 조금 잡아갈 것 같고 단계적이나마 그리고 중국 정부의 좀 민간 지원, 특히 부동산 문제에 어쨌든 좀 심각한 이런 부분을 계속 좌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 그런 것은 좀 글로벌 증시, 특히 홍콩 증시라든지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또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100조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금융 완화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좀 비롯해서요.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화상
부담, 그리고 또 사우디발 훈풍 등에서 다양한 이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이 시장에 던져진 화두 중에서 좀 그 이상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만약에 강세장 기조였으면 뭐 저기 불에 기름을 붓는 그리고 완전히 뭐 호재 중에 호재가 지금 굉장히 대형 호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네옴시티 문제도 뭐 실행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삽질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대형 호재인 것만큼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우주 항공 문제도 조금 확대 해석하면 또 우리나라의 좀 방산 부분에 대한 또 우주 항공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뭐 과학 기술 그리고 좀 항공기를 비롯한 방위 산업 쪽에서의 어쨌든 수출 먹거리 이런 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슈고 또 관련된 파생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품 소재, 정밀 계측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조금 약세장에서 제한적인 어쨌든 테마를 만드는데 좀 급급한 약간 뭐 이렇게 재료로서의 위력이 약해지는 약하게 작동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약세장이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제는 뭐 전체적인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좀 모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 테마는 뭐 각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천차만별입니다만 약세장이기 때문에 PR이 높은 주식들이 혹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이런 테마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완전히 그룹을 져서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순환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철도라든지 수소, 가스, 화학 쪽에서의 다양한 제가 보니까 조금 뭐 밸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그런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있는 중소형주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두면 좀 실제로 수주가 늘어나는지 이런 공시 상황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연말 연초에 그래도 수익률을 좀 방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내년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론이 좀 확산되고 네. 있는데 내년에 좀 화랑이 좀 올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뭐 최근에 앞으로 또 한 4, 5년을 놓고 봐도 가장 낮은 해가 가장 실적이 나쁜 해가 내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반도체주는 가장 안 좋을 때 사면은 꼭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미국의 뭐 ISM 지수라든지 뭐 ISM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국면. 이 사실은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반도체 전체가 그렇게 어쨌든 내년도는 어렵지만 가장 안 좋을 때 어쨌든 반도체 주가는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경험의 법칙상 지금 바닥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는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있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섹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지만 선별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테마거든요. 너무 굵직한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중반에 추세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저점 매수 유효할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장주 테마를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쪽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국내 증시 동향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